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얼른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한국당이 준비한 신의 한 수입니다. 먼저 영상 구성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를 바꿔 가라! 입법 쿠데타 포기하라! 이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선거법 개정안의 이 핵심인데 이게 통과될 경우에 위성정당을 만들 거다 이런 얘기들은 어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영상에서 보시면 5번 찍어라 얘기는 뭔가요? 네, 여전히 연동형 비례대표 절대 불가론이 대다수지만 당 전략가들이 구성하고 있는 사전 준비 시나리오를 취재했습니다. 4+2 협의체가 준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한국당 비례대표 의석은 줄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페이퍼 정당 창당을 기획 중인데요. 예를 들면 비례 한국당 같은 것입니다. 핵심은 지역구 투표는 한국당에, 정당 투표는 비례 한국당에 하도록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대 정당들은 지역구 당선자가 많으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은 비례대표를 많이 못 가져가니까 별도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로 비례를 찍게 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 관계자들을 취재해봤는데요. 여기에는 한국당의 중요한 노림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출당시켜서 비례 한국당으로 보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형제 정당을 만들 거면 기호 배분부터 전략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한국당이 지금 원내 제2정당이니까 총선에서 기호를 2번을 받게 되는데 이 비례 한국당 기호도 전략적으로 정할 수가 있나요? 네,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로 보면요. 내년 총선 기호는 민주당이 1번, 한국당이 2번, 바른미래당이 3번, 새보수당 4번 등의 순입니다. 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비례대표들을 출당을 시켜서 비례 한국당으로 보내고 여기에 명망가를 대표로 내세워 상징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당 비례대표 7명을 비례 한국당으로 보내게 되면 기호 5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선거운동 할 때 2번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례는 또 5번 찍어라 이런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선거운동에 쓸 손동작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한국당 계획은 알겠는데 이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어요. 이제 정치적으로 좀 꼼수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이 유권자들이 또 얼마나 이 전략에 호응할지 이것도 미지수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기는 한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민주당도 위성정당의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을 배제한 상태로 선거법 강행 처리를 하려는 상황에서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법 개정 취지를 스스로 거스르는 이런 전략을 쓴다는 것은 명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이런 전략을 쓰면은 중요한 건 또 지금 보수 내부의 연대 문제가 좀 관심인데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네, 지지 계층이 일부 겹치는 우리 공화당이 비례대표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홍문종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는 한국당이 정신을 못 차렸다. 유권자를 바보로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한국당의 꼼수를 부린다면 우리 공화당은 예정대로 TK는 물론 전 지역구의 후보를 내서 한국당과 경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유승민 의원이 창당하는 새로운 보수당도 있고 이현주, 이정현 의원 등도 창당을 준비 중인데요. 보수 진영 정당 분열만 가속화시켜서 진보 진영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물음표 한국당이 준비한 신의 한 수는요. 야합과 꼼수의 충돌로 하겠습니다. 예, 이 4+1 협의체가 이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고 지금 합의안을 못 내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게임의 룰을 야합으로 정할 수도 없는 거고 저렇게 꼼수를 쓰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어떤 그런 전국들을 정리한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요. 정호성, 박이 다시 거둔 이유입니다. 예,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이재만, 안봉근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정호성 전 비서관만 다시 관계가 좋아졌다는 건가요?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5월 만기 출소 이후에 했던 말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서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슴 아픈 점이 많습니다. 지금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아닌지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정 전 비서관이 최근 박 전 대통령에게 일주일에 최소 2번 보고서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보고서 내용도 어떤 게 담겼는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박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만 거두고 나머지 안봉근, 이재만 이 두 사람은 거두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이유도 궁금해요. 네, 박 전 대통령의 주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문고리 3인방 중에서 안봉근, 이재만 이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와 3인방이 구속된 사유의 성격 때문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박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씨의 경우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됐고 정 씨가 이런 직접 이권을 챙긴 혐의는 없다고 보지만 이재만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박 전 대통령 입장입니다. 또 안봉근 전 비서관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정호성 씨는 시킨 일만 했고 다른 두 사람은 개인적인 일탈이 있었다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이 본다는 건데 지금 정호성 씨가 그럼 쓴다는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물론 정 전 비서관이 구치소에 재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국 상황이나 박 전 대통령 관련 여론 동향 등을 정리해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서신 형태로 보고한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우리 공화당의 활동과 총선 전망 등의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이제 구속 수감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 그 부분은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수술을 받은 왼팔은 여전히 3분의 1 정도만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서울 모 병원에 가는데 일반인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병원 진료 마감 전인 5시쯤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고 신장 쪽에도 이상이 생겨서 얼굴과 몸이 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형 집행 정지 그리고 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하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의견 조율이 진행이 돼 왔다 이렇게 지금 그동안 알려졌었는데 이 논의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접촉은 계속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인사는 청와대나 여권 인사들은 방법을 찾고 있다고만 할 뿐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올 연말도 구치소에서 보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잘 들었네요. 두 번째 물음표부터 정리를 또 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정호성, 박이 다시 거둔 이유는요. 혼자 남은 문고리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문고리 3인방으로 이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군요. 오늘도 정치권의 깊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류병수 기자였습니다.